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랍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많은 신랑 신부들이 별의 일을 다 겪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너를 뛴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런 말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뢰 얘기하는 에피소드들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예비 남편은 일본에서 각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일본인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예비 남편은 그동안 소개팅하면서 만났던 남자들 중 가장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보니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전에 없이 편안한 분위기로 있다가 올 수 있었죠. 예비 남편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그날 이후로도 2번, 3번 더 만나자고 연락해왔고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약속 또한 일본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귄 지 500일이 되던 어느 겨울날 예비 남편은 눈이 펑펑 내리는 삿포로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니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되어 있던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몰래 미리 정성껏 숙소를 꾸며놓은 그 사람을 보니 결혼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마침 이듬해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예비 남편도 출장 기간이 끝나 함께 손잡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 한국 일정이 안정되면 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함께 지낼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예비 남편의 집이 저희 집과는 좀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잘 살았던 겁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는데 예비 남편의 집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말로는 예전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정도라는데 사는 동네도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동네였고 집도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사는 등 딱 봐도 평범한 집안 같지는 않았죠.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긴 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야. 아버지가 사업 물려받고 나서 크게 휘청일 때도 몇 번이나 있었고 집이야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그 집 그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나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아빠랑 둘이서만 사는데 이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물론 당신 부모님도 당신처럼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괜히 좀 걱정이 되네.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은 아들만 둘이라 당신 같은 예쁜 며느리가 생기는 걸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예비 남편의 위로에 저는 겨우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정 긴장되면 자기가 먼저 저희 아빠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는 일정을 먼저 잡아주었죠. 약속된 날에 예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아와 주었는데요. 한 손에는 간단한 선물을 들고 아빠가 내어주신 치킨을 먹고 맛이 있다며 칭찬을 하고 시종일관 사람 좋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밝게 이어갔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만 이게 우리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일세. 애 엄마도 연락을 해보긴 했는데 지금 한국에 없어서 아마 나중에 상견례 자리도 잡히고 하면 그때는 일정 맞춰 입국할 수 있을 게야. 아, 어머님이랑 아직 연락하고 지내세요?
그럼 언제든지 두 분 편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치킨이 너무 맛있는데요. 이 메뉴가 가장 잘 나갈 만하네요. 제가 원래 양념파인데 아버님이 해준 후라이드가 웬만한 양념보다도 맛있어요. 그래? 참. 20년 넘게 닭만 튀기다 보니 자네 차 가져왔나? 생맥주도 한 잔 할 텐가? 대리 부르면 되죠. 이렇게 맛있는 치킨에 도저히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네요. 자주 오게나. 우리 사위는 내가 2마리, 3마리도 튀겨줄 수 있네. 아빠는 기분이 좋으신지 그날 예비 남편과 맥주도 한 잔 함께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결혼할 사람을 참 잘 만났다는 뿌듯한 생각과 함께 며칠 뒤 나도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예비 남편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긴장감도 사라지고 의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한 손에는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선물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도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절 반겨주셨죠. 어머, 네가 지은이구나. 어서 와.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뭘 또 이런 걸 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작게나마 챙겨왔어요. 어서 들어오렴. 아우, 이쁘기도 해라. 집 내부로 들어가니 예비 시댁 집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다더니 그 말이 제대로 실감이 났죠.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으셨는데 하나같이 맛 또한 수준급이었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저희 아빠 가게에서 했던 것처럼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얘기와 함께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요. 제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어머, 어머님,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 더 있으니 먹고 더 먹으렴. 요즘 애들답지 않게 먹는 모습도 참 복스럽구나. 부모님이 참 기뻐하시겠어.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치킨집 하고 계세요. 엄마는... 뭐? 치킨집? 치킨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우리 아버지도 퇴직하신 뒤로는 운전하시는데 뭐. 그거랑 이거랑 같니? 네 아버지는 벌 거 다 벌어놓고 소일거리를 운전하시는 거잖니? 그럼 지은이 너희 아버님도 원래는 다른 일 하시다가 전향하신 거니? 아, 저희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신 뒤부터 20년 동안 치킨집만 운영하셨어요. 동네에서도 단골 엄청 많으시고. 뭐? 이혼? 아이고. 그치만 저희 부모님 아직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상견례 자리에는 두 분 같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남남인데 뭐하러 오신다니? 엄마! 예비 시어머니의 공격적인 말에 갑자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죠.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대답했을 뿐 잘못한 건 없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많이 당혹스러운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킨 사람은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조용히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는 저에게 친절한 말투로 물어보셨어요. 사돈 어르신께서 그럼 혼자 너를 명문대에 보내시고 일본 유학도 보내신 거니? 이번에 대기업 인턴지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승철이 통해 들었다.
네, 제가 원래 그쪽 분야로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빠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네 성구안도 대단하고 그런 널 믿어준 사돈어른도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지은이가 대학도 반학기 조기 졸업해서 아마 같이 들어간 인턴들 중에서 제일 어릴걸? 그치? 아, 응. 내가 제일 어리긴 해.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의 노력으로 분위기가 다시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의 대화를 듣던 예비 시어머니도 왜인지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 뭐 지은이 네가 능력이 있으니. 아니 근데 인턴으로 들어가면 정직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아니 엄마 거긴 웬만하면 정직원 전환 시켜주더라고요. 인턴을 애초에 엄청 힘들게 뽑아서 그런가 봐. 그래 그렇다면야 뭐. 승철 엄마가 워낙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렴.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좋은 딸이라니. 당신도 참. 그래 사돈 어르신이 참 뿌듯해 하시겠어. 우리도 가끔씩 치킨이랑 맥주를 즐겨 먹곤 하는데 나중에 사돈 어르신이 하시는 가게에 들러봐도 괜찮겠구나. 아, 네. 대기업 다니게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인 게야. 엄마 없이 자랐다니까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저희 엄마는 승철 엄마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다. 저 사람이 그래도 살림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편이거든. 잘 배워두면 너도 애 키우고 살림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게다. 중간에 잠깐 분위기가 싸해졌던 때, 그때 예비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어찌저찌 좋은 분위기인 것처럼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속이 너무 답답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누가 봐도 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비 남편 역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조금 직설적이긴 하지만 다 저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며 저를 달래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나름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원래 저희 집은 지금처럼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보다 이혼하신 이후에 더 화목해진 특이한 집안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희 할머니였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렸을 적 첫 기억부터 저희 엄마를 늘 괴롭히셨어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처자빠져 있어. 얼른 네 남편 아침상부터 차려야 할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회식 자리였어서. 이게 토요일이라고 괜히 늑장 부릴 생각만 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주제에 무슨 놈의 회식 타령이야. 금방 상 차릴게요. 엄마, 저 아침 안 먹어도 돼요. 저희 좀 자게 냅두세요. 너 안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먹냐? 뭐해? 얼른 일어나지 않고. 에이, 아들도 못 낳는 년이 게으르기까지 하니.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살았었는데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지역 유지라 원래부터 돈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에 비해 평범하게 자라온 저희 엄마가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다고 해요. 결국 시집을 올 때부터 할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는데 설상가상 첫 아이로 딸인 제가 나와버려서 엄마는 저를 낳은 이후로 더
더 심하게 구박을 받고 사셨죠. 할머니는 인신고격은 기본에 엄마가 물 마시는 거,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 당시 어렸던 저는 모든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떠오르는 기억마다 할머니로 인해 고통받았던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들 뿐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저까지 구박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집안 분위기가 엄하고 살벌하니 제 입장에서도 눈치가 많이 보였던 기억은 있네요. 너무 엄마를 심하게 구박하는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나서서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아빠 역시 기세가 형형하신 할머니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처음엔 엄마도 아빠에게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말려보라고 하다가 아빠가 매번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실패하는 걸 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하고 셔줬다고 해요. 결국 제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엄마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내민 이혼 서류에 처음에는 완강히 이혼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혼이라니, 당신 나이도 있고 우리 지은이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알았어.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아니, 당신은 평생 당신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날 좀 놔줘. 난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못 살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정말 앞으로는 달라질게.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 그만하라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볼게. 어? 당신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지은이는 엄마 없이 자라라는 소리야. 내가 여기서 정신병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자꾸 이런 모습 지은이한테 보이는 것도 애 정서에 안 좋아.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맘 편히 버는 게 지은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거야. 어머님이 그래도 당신 손주는 안 건드리시잖아. 제발, 제발 나 좀 이 집에서 나가게 해줘. 엄마의 처절한 말에 아빠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두 분이 우시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저도 울음이 터졌죠. 제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나와서 절 안고 꺼이꺼이 통곡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결국 아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고 노발대발 하셨지만 이미 엄마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신 뒤였죠. 이래서 옛말에 겉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간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말도 없이 도망을 가? 아주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그만하세요. 엄마 잘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부모 없는 애는 만나지 말라고 했잖니. 경우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남의 가정을 이렇게 파탄을 내놓고.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있을 때도 제가 엄마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엄마가 내쫓은 거나 다름없어요. 알아요? 그렇게 죽을 만큼 못살게 괴롭혀서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을 탓하다니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엄마야말로 제 가정 파탄낸 원흉 그 자체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 건지 그때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 보였죠. 처음으로 할머니가 남의 말에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빠한테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잠시 뒤 저에게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마디만 하셨죠. 제가 방으로 돌아와 인형을 안고 불안하게 있을 동안 거실에서는 할머니랑 아빠가 조용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잠시 뒤 쾅 소리와 함께 아빠가 집 밖을 나가신 걸로 봐서는 대화가 잘 안 된 듯 했어요.
한동안 할머니와 아빠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셨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는 이 모든 사달이 난 뒤에도 본인이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궁전같이 넓고 아름다운 할머니 집은 매일매일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결국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기도 더 이상 할머니와 못 살겠다면서 절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웬만해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죠. 아빠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니던 회사도 아예 사표를 내고 올라와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아빠 말로는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한 것도 할머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지. 원래는 요리를 하고 싶으셨다고 했죠. 음식에 진심이었던 아빠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일같이 가게에 남아 메뉴를 연구하셨어요. 할머니 집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집에서 살게 되긴 했지만 아빠랑 저는 전보다 활기차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덕분에 저희 치킨집은 빠르게 손님들이 늘었고 옆 동네에서까지 치킨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들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자상하고 재미있는 아빠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저랑 놀아주더라도 어딘가 여유가 없고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온 뒤로는 마음이 편해지셔서인지 진심으로 절 돌봐주시더군요. 물론 저도 사춘기 때엔 엇나간 적도 많았고 아빠랑 싸웠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화해도 하는 등 여느 가족들처럼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전에 없이 아늑하고 편안해지니 저도 할머니 집에서 나온 게 더 좋았고요. 좋은 점은 또 있었어요. 아빠랑 저는 서울에 올라온 뒤에야 엄마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엄마도 집을 나간 이후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저를 보러 오셨어요. 3년 만에 만난 엄마와 저는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았고 한동안은 자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엄마가 업무적으로 바빠지게 되면서 얼굴 보는 일이 드물어지게 되었어요. 이혼 후 서울에 올라와서 하시던 사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광을 받게 되어 해외로 출장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틈날 때마다 절 보러 오려고 하신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오히려 서로의 삶에 집중하면서 변함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있던 저는 선생님의 부름에 다급하게 조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님께 연락 왔어. 얼른 가방 챙겨서 집으로 가보렴. 헐레벌떡 집으로 간 저는 수척한 얼굴을 한 아빠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3일 정도 만에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셨다고 했어요. 굳은 표정으로 운전하는 아빠였지만 제 눈에는 아빠의 마음이 많이 복잡해 보였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아빠의 굳어있던 표정이 그제야 풀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때까지 할머니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던 저도 갑자기 실감이 나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엄하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챙겨주던 할머니였거든요. 다음날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신 엄마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셨어요. 엄마는 할머니 영정사진을 한참 노려보셨는데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셨죠.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내가 어머님 100살도 넘게 사실 만큼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작 이 짧은 시절 살다 가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셨어요. 나는 아직도 가끔 어머니 나오는 거 악몽을 꿔요. 그렇게 남의 인생 못살게 괴롭혀놓고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혼자 가셔서 왜 마음 편히 원망도 못하게 하세요? 어쩜 그렇게 마지막까지 절 괴롭히시냐고요. 조문객이 많이 오시진 않아서인지 전부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엄마의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다 못 본 척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빠랑 저는 더 울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렸답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유산의 대부분을 엄마한테 남기셨다는 거예요. 평소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할머니셨는데 혼자 지내시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2년 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아빠한테 넘기라고 했지만 아빠는 극구 말리셨어요. 당신이 그거라도 받아야 우리 가족의 죗값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난 어차피 그 돈 받아도 제대로 관리도 못해. 내 몫으로는 이 정도면 적당해.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이 정도 돈으로 화 안 풀리니까 그냥 당신이 가져. 지은이 키우는 건 당신이잖아. 참나,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당신 닮아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 키우는데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비가 많이 들기를 하나, 애가 사치를 부리기를 하나, 이 돈 필요 없어. 지은이한테 뭘 해주려거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잖아. 아빠는 끝까지 엄마한테서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결국 할머니의 유산을 받아가셨고 그 돈으로 대부분 제 학비를 대주시거나 저에게 용돈을 주시곤 했죠. 가끔 주시는 용돈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학생인 제 입장에선 충분한 돈이었고 저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어요. 아빠가 하시는 치킨집도 꾸준히 손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틈틈이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아직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엄마 얘기를 꺼내봤어요. 아빠, 엄마랑 또 연락해? 아니야. 그냥 한국에 또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지은이 너한테도 말해주니까.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신데 둘이 다시 만나도 되지 않아? 이 녀석이 벌써 다 커가지고 무슨 그런 걸 눈치채고 있어. 눈치채더라도 좀 모른 척 해주지. 나는 상관없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만나라고. 아빠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먼저 그러니? 네 엄마가 만나준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좋게 해야지. 아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정말 두 분은 재결합을 하지 않더군요. 엄마도 아빠가 싫은 눈치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이에는 오히려 전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때는 저도 두 분이서 저 몰래 연애하시는 걸 못 본 척 해드렸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서 별로 화목해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더 애틋한 사이예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편견 어린 시선이 굉장히 거슬렸던 거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잘 모른다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실상은 다정한 집안이니 아마 예비시댁 식구들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만난다면 금방 편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예비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처음 제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날이 오기 전까지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 날이 되어 저는 아빠와 함께 시간 맞춰 약속 장소에 갔어요. 저희 엄마는 그 전날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셨다가 KTX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더 이른 시간에 표를 구하지 못해 30분 정도 늦는다고 하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께 미리 양해도 구해놨죠. 그렇게 두 가족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치킨집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애들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줄 여력도 없으시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저희 아빠에게 저런 소리를 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고 식탁 위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예비 남편이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억지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우리 신혼집도 바로 안 구하기로 했는데. 신혼집을 바로 안 구한다니?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일단 결혼식에 집중하고 신혼집은 천천히 구하기로. 초기에는 자리를 먼저 좀 잡고 후내년쯤부터 알아보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결혼 전에는 구해놔야지. 그게 무슨... 예비 신랑과 저는 신혼집을 급하게 구하지 말고 일단 결혼식에 먼저 집중하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천천히 구한다는 얘기인 줄은 몰랐어요. 어른들이 다 계시니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그렇고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망언 때문에 이상해진 분위기를 더 망칠 수도 없어서 제가 섣불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아빠한테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혼수 마련할 돈은 있으시겠어요? 사부인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번듯한 혼수는 해줄 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이야 누가 못하나요? 혼수도 쓸만한 혼수를 하셔야지. 엄마. 저희 엄마가 말씀이 좀 이러셔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다 보니 그래요. 가만히 있거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사돈, 말투보단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서로 나쁠 것 없는 제안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말고. 제가 사돈어른 솔직히 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저희도 지은이처럼 젊고 능력있고 빠릿빠릿한 며느리 드리는 건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 동네 치킨 장사 하신다면서요? 그럼 보나마나 혼수도 변변찮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받고 번듯한 신혼집 내어줄 마음은 없어요. 애들 결혼식 올리고 나면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이것저것 가르칠 테니까 혼수할 돈은 그냥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딸더러 시댁에서 지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애가 엄마도 없이 자랐는데 가르칠 게 한두 개겠어요? 데려다가 남편이 바깥일 잘 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죠. 나중에 애들 신혼집 구해주는 비용 생각하면 뭐 몇 년 종살이 한다 치더라도 보수가 섭섭하지 않은 수준일 겁니다. 뭐 종살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 사돈 어르신도 어줍잖게 혼수 그딴 거 할 생각 마시고 한 5천 정도만 그냥 보내세요. 그 정도 돈은 있으시죠? 누가 엄마도 없이 자랐답니까? 애 엄마도 여기로 오는 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은이 부모가 아닙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하녀 취급하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데 그러자 하겠습니까? 애들 결혼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하죠.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자 듣다 못한 저희 아빠도 언성을 높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뒤늦게 저희 엄마가 도착을 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중요한 자리라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자리에 늦게 되어서... 마침 잘 오셨네요, 사부인. 사부인과는 말이 좀 통하겠죠? 저희가 애들 결혼하고 나서 자립할 시기가 오면 그때 신혼집을 구해주려고요. 그러니 이쪽 집안에서는 혼수 따로 하실 것 없이 그냥 현금으로 5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들은 그대로예요. 듣자하니 사돈내외가 이혼하셔서 지은이가 엄마 없이 컸다죠? 그러니 살림을 제대로 배웠을 턱이 있나요? 애들은 결혼하면 일단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이것저것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여보 그만해. 집사람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람이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이게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만한 언사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만난 지 1분도 안 된 초면인데. 애들이야 아직 세상 물정 몰라 그렇다 쳐도 어른들끼리는 이제 서로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이보세요. 말씀 가려하세요. 당신 그만하라니까.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지은이 정도면 괜찮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 사부인도 괜히 체면 차리실 거 없이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무 배경 없는 며느리 우리 식솔로 받아준다는데 5천 정도면 솔직히 사부인 입장에서도 감지덕지 아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참 개념 없는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데 벼랑간 예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예비 시어머니 뺨을 엄청난 힘으로 내려치시는 겁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고조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고요해졌죠. 예비 시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사돈네에 모셔놓고 이게 대체 무슨 망언이야.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종용하셨죠.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이 나한테 알아서 얘기 잘 하라면서. 우리 회사 대표님이시라고. 얼른 사과드려. 대표님이면 뭐 어쩌라고. 당신 그 소일거리를 하는 일 그냥 때려치면 그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누구처럼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작 그런 일로 나한테?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는 더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저희 엄마는 그런 예비 시아버지를 보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다르다뇨? 그쪽 집안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저희 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당장 오늘 내일 할 텐데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눈이 탁구공만큼 커져서 예비 시아버지를 봤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죠. 당신, 저 말들이 다 사실이야? 그래서 애들 신혼집 당장 해주기 싫다고 그런 거였어? 아니,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온 거냐고? 신용불량자라서 어디 취직도 못한다고 우리 면접관한테 빌었다길래 내가 불쌍해서 뽑아줬더니 가족들은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래도 과거에 물란하게 놀다가 꽃뱀한테 제대로 당해서 쓸데없이 돈 날리고 그런 거 반성하고 사는 줄 알고 채용했더니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떤 얼굴을 하고 앉아있고.
영 못 쓸 사람이네. 황 기사님, 내일부터는 그냥 출근하지 마세요. 대표님,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 나게 해서 그렇지. 저희 아들이랑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한테 계속해서 못된 소리 할 때 아버님이랑 이 인간은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포장하기 급급했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둥. 사람이 그게 뭐예요? 당신네들 집안 사정이 어떻던지 간에 전 아까부터 이 결혼 그만두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일어날게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집안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고 정이 팍팍 식어가는 중이었는데 엄마 앞이라고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이라니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었죠. 물론 이 모든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예비 남편놈에게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테이블 옆에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피는 빚쟁이 아저씨를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그냥 나와버렸답니다. 결혼을 파토내고 한동안은 예비 남편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죄다 자신이 잘못했다. 부모님도 반성하고 있다는 말들이었죠. 물론 예비 남편만 보자면 연애할 당시에는 좋았던 기억들이 정말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탈탈 털렸죠. 그래서인지 헤어지고 나서 많이 슬프지도 않더군요. 엄마는 정말로 바로 상견례 다음날 그 빚쟁이 아저씨를 해고했어요. 유일한 돈줄이었던 기사직을 빼앗기니 그 궁정 같은 저택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지인을 통해 들었던 그 집안의 마지막 소식은 그 집 아줌마 아저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돈만 밝히던 아줌마였으니 같이 있어봤자 마이너스인 아저씨랑 손절치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어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는 엄마랑 둘이 사는 성실한 사람인데 성품도 올곧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어머니 역시 정말 따뜻하고 사려 깊은 분이시고요. 그분은 오히려 저희 가족의 사연을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어린 나이에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는 어머님을 보고 지금 예랑이와 결혼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저희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저랑 예랑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요즘은 알콩달콩이세요. 이전 상견례 일 이후에 엄마는 갑자기 자기가 집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며 은근슬쩍 한국에서 지내고 계세요. 저희 집 바로 옆 건물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셨죠. 덕분에 아빠는 늘 입이 귀에 걸려 계시고요. 아무쪼록 이제는 두 분이 아무런 방해물 없이 잘 사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면서 미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삶을 안전하게 해주지만 그걸 넘어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겪었던 그 아줌마처럼 제 가족한테 똥 묻은 건 생각 못하고 겨 묻은 남들을 나무라는 그런 짓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 내일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